이제 당을 창당하고 최고위원을 하면서 저는 이제 노트북을 활용해서 젊은이답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근데 갔기 때문에 아마 반환될 때까지는 그 컴퓨터를 못 쓸 것 같아요. 미국 시간으로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영빈관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이재명이 과연 어떤 회담 성과를 만들어 올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주민과 김정은 독재 정권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 순수한 시민들과 또 이재명 독재 정권을 구분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미 대통령 회담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정권 따라서 또 정권 따로 국민 따로 그렇게 구분해야 할 정도가 되었는지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경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첫째로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관위에 당 지도부 선거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을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유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모른답니다. 좌파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자신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하면 선관위원회에서 떨어질까 이런 것을 겁내서 말을 차마 못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당원들의 표는 욕심나고 그리고 선관위 눈치는 봐야겠고 그러니 그런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런 생각을 하는 그런 국민의 힘으로는 절대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다 아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모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비겁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구국의 심정으로 체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국민의힘에 요청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자유와혁신은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 석방 국민연대, 윤 대통령 국민 석방 연대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당대표 결선 투표에 올라가신 두 분 모두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 석방 국민운동을 함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이 자유우파가 다시 힘을 모으고 나라를 다시 살릴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면 정말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답을 하지 않으면 비겁한 자 아니겠습니까? 계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금방 답을 찾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그런 신당, 자유와 혁신으로 오십시오. 자유와 혁신은 기회의 땅입니다. 함께 나라를 세워 갑시다. 적과 손잡는 장수가 아니라 적과 싸워 이기는 장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싸워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개헌을 하겠답니다. 임기를 연장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겠다는 꼼수 아닙니까?
정치적 방패막이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러려면 권력을 장악해야 하니 검찰청도 해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 3법, 상법 개정, 노조법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말도 안 되는 법 개정으로 나라를 공산국가행 급행 열차에 태워서 낭떠러지로 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초고속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민생은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돈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은 그나마도 돈 퍼주기는 곧 한계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과도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민주당 김부겸 전 국회의원도 국무총리도 이재명의 돈 퍼주기에 대해서 자기 땅 팔아서 줄 건가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AI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독재 위험성 정도는 하이 리스크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준독재적 위험 수준에는 이미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개혁이지만은 실제 행보는 독재라는 겁니다. 현재 독재 정도가 10점 만점에 7.5점 정도인데 언론과 시민사회 통제가 강화되면 곧바로 8, 9점 이상으로 급격히 치솟을 거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매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유와 혁신 탄압 규탄 집회를 합니다. 주말에도 이재명 규탄 집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 이기는 정당,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와 혁신 당원 동지 여러분,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인사 참사와 대한민국 미래를 파괴하려는 무개념 안보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도 반미 친중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재명에 의해 임명된 장관들의 안보 수준도 매우 참담한 수준입니다. 최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정된 최교진 후보자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후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 또한 석사 논문 작성 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심각한 안보의식의 문제입니다. 최 후보자는 과거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전력이 있는 단체에 시민들의 후원을 적극적이고도 공개적으로 독려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일과 김정은을 위인으로 미화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해서 게시해온 단체인데요. 최 후보자는 이를 인권운동 단체라 미화하여 시민들에게 후원을 권유하며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절대 가벼운 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단체의 대표가 다름 아닌 최 후보자의 사위라는 점입니다. 즉, 가족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를 본인이 직접 나서서 후원한 셈입니다. 이는 이해충돌을 넘어선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공적 권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후보자는 과거 해방 직후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 됐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확인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교조 문제인데요. 전교조는 오랫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좌편향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해 왔고 교실을 이념의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사고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인데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념에 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눈을 가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주는 이런 행태는 전교조의 좌편향식 교육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과연 이 최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물음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장관 후보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좌편향 사상 교육을 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 존재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혁신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전교조로부터 편향된 교육을 막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저지른 심각한 외교 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6.3 대선 직후 백악관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것은 대선을 끝내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라고 보기엔 의아한 부분이 많은 메시지입니다. 특히 공정한이라는 단어에 인용부호를 넣어서 혹시 반어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6.3 대선 기간 중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의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참관하여 이를 도와주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선관위는 거절하였습니다. 선관위의 협조 없이 부정선거, 국제선거감시단은 직접 선거의 과정을 참관하며 조사하였고 이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6.3 대선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선거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전 세계의 선거 개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의혹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내 부정선거 관련된 사례들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로 미국 내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엄격한 비자 규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외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외교적 메시지를 낼 때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중국의 별도의 특사를 보냈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이며 파트너로서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8월 15일 미국의 보수의 주요 인사인 고든창은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라는 취지의 이재명을 반미주의자라고 명확하게 표현한 취지의 글을 더 힐지에 기고했습니다. 8월 15일은 국민 취임식을 행하던 날로 그날 나왔던 이재명의 발언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중국과의 양다리 외교는 명백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의사결정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행보라는 명백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바닥에 추락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아닌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자유와 혁신은 이재명 정부에 맞서 끝까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그날까지 아스팔트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간첩 잡는 법을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또 드론으로 대한민국의 군사 기지를 촬영한 중국인이 잡혔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11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그것도 적발된 것만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인만을 한정하여 간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닌 다른 외국인은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이 아니라는 희한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북한만을 한정하는 적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중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을 포함하는 외국으로 개정하는 안을 냈으나 황당하게도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점을 파악한 북한은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30억 가량을 주고 미국의 무기를 컨테이너 단위로 북한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인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업의 기밀과 인력을 빼돌리는 간첩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첩 혐의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찬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북한 편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너무나 뚜렷하게 반미, 친중, 친북의 기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을 반대하는 기조를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데도 숙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중국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중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북 방송을 껐으나 북한의 대남 방송을 위한 스피커는 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친미, 반공산주의가 정체성입니다. 멸공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아닌 북한의 정체성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면죄부 3법을 통과시키고 4년 연임제 개헌을 관철해 푸틴과 시진핑처럼 장기 독재의 길을 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와 혁신을 겨냥한 강제 수사는 단순한 사법 절차상의 수사가 아닙니다. 정치적 암살 시도이며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제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는 권력의 칼날입니다. 장기 독재를 추진하는 그들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입헌과 개헌을 방해할 수 있는 정적을 제거해 권력 연장 시나리오를 완성하려는 정치 공작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켜 스스로 푸틴과 시진핑처럼 장기 독재자로 군림할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파괴자입니다. 첫째, 이재명 면죄부 3법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공표죄의 행위를 삭제해 유죄가 명백한 사건조차 면소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헌법 제68조가 보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권력자 한 사람의 재판을 멈추기 위해 국민 전체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법은 존재 자체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조차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대법원은 최종적인 사법권을 가진다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사법의 최종성과 법적 안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법질서 파괴법입니다. 둘째, 이재명의 재판 중단은 헌법 제84조를 악용한 것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출을 금지하지만 이는 기소 이전 단계에 한정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계속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5개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급,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법인카드 사건은 모두 추후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멈춰섰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공판 일정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뒤로 미룬 것입니다.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켜 언제 다시 열릴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재판 정지 특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헌법 정신을 버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4년 연임제 개헌은 사실상 자기 임기 연장 개헌입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명확히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스스로를 위해 개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역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재명은 개헌 효력 제한에 대해서 즉답을 피해오다가 개헌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민 의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정치 환경과 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연임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본인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푸틴식 개헌을 공론화한 것입니다. 게다가 4년 연임제 개헌은 국민투표로서 결정됩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다시 재등장할 것입니다. 지금의 선관위는 비밀번호조차 000, 1111과 같은 공용 화장실보다 못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비밀번호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와 조작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악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와 최후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헌 국민투표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황교안 대표를 정치적 장애물로 보고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겨눈 표적은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니라 곧 닥쳐올 개헌 국민투표와 장기 독재 계획에 맞설 최후의 방파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4년 연임제 개헌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 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느냐 무너지느냐의 기로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이재명 면죄부 3법 반대, 이재명 재판 즉각 속행 촉구, 4년 연임제 개헌 반대, 특히 헌법 제128조 개정 시도에 대한 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국민은 무력한 야당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투쟁 정당을 원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세력, 사법 질서를 농락하려고 하는 세력, 장기 집권을 꿈꾸는 세력과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당론으로 정하자고 하는 것들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첫 번째, 이재명 면죄부 3법 반대. 두 번째, 이재명 재판의 즉각 속행 촉구. 세 번째, 4년 연임제 개헌 반대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 당론으로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이상 고온과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전 국민의 적입니다. 정부의 물가 대책을 촉구합니다. 8월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0.20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6월보다 0.4% 오른 수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올해 4월과 5월 내림세를 보이다 6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에 따른 영향으로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지수가 6월보다 5.6% 상승했고 농산물과 축산물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 약 1개월 내지 3개월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소비자 물가도 8월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1%로 집계됐습니다. 9개월 동안 동결되었던 가정용 전기요금도 인상될 기미를 보여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게다가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특히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과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바가 큽니다. 물가고는 소리 없이 월급을 훔쳐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자유와 혁신은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기 전에 정부의 물가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말이 있었던 그 우편투표는 사기 선거라고 하는 이 주제와 우리나라의 그 우편투표인 사전투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날 트럼프하고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모두 우편투표를 비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그 2020년 선거가 우편투표로 인해 조작되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2025년 8월 15일 날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마주한 회담 직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과 백악관 회의에서도 우편투표를 사기, 또 혹은 부패라고 지칭하면서 우편투표 폐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으로 오셨던 그랜트 뉴섬도 이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편투표에 관한 이 점은 옳았다 이렇게 SNS에서 밝혔습니다. 우편투표를 폐지할 것이다라고 그 미국 백악관에서 얘기했던 그 장면은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의 양자회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편투표는 사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트럼프는 이제부터 척결운동을 진행할 거다. 우편투표 폐지할 거고 그다음에 머신 보팅, 그러니까 보팅 머신, 그러니까 전자투표도 폐지하겠다. 뭐 이는 비싸고 느리고 의욕을 많이 남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척결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8월 15일 날 그다음에 18일 날 얘기하기 전에 이미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3월 25일 날 시민권 증명 의무화하는 거, 그다음에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거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주 정부는 연방 자금 지원을 이제 지원하는 데 불이익을 주겠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서 점검 권한을 국토부하고 법무부에 줬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편투표도 사기일까? 우리나라의 우편투표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아프신 분들이 투표하는 거소투표, 그 다음에 배에서 투표하는 선상투표, 그 다음에 제외에서 투표하는 제외투표, 그 다음에 사전투표 중에서 관 내에서 투표하지 않는 관외투표. 이 4가지 투표는 다 우편으로 이렇게 그 선거구로 배송이 됩니다. 예.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보면 투표 진행 상황표를 발표를 합니다. 이 투표 진행 상황표를 보면 선거인 수가 있고 투표자 수가 있습니다. 선거인 수는 선거일 투표하는, 선거일 당일 투표하는 수, 그 다음에 우편 투표 플러스 관내 사전 투표 이렇게 2가지를 더해서 선거인 수가 되고요. 투표자 수도 마찬가지로 선거일 당일 투표한 투표자 수, 그 다음에 우편하고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 이렇게 2가지를 더해서 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복잡해서 이걸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이 투표가 총 선거일 투표 말고 5가지로 분해가 가능한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선거인수란에는 거소, 선상, 제외투표를 묶어서 하나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관내, 관내를 묶어서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합니다. 각각의 수가 뭔지 모르게 선거인 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표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투표로 오는 거소투표, 선상투표, 제외투표, 관내투표는 우편투표 접수수라고 해서 뭉쳐서 발표를 하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따로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발표한 숫자가 제대로 맞는지
이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사전에 선관위에게 질의를 해도 답변을 안 오고 해서 지금 현재 4.10 그 총선 무효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선관위에게 문서 제출 요청을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선관위가 7월 18일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일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투표 진행 상황표에 항목 분해 자료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입니다. 결국 검증이 불가하다는 것이고 아예 검증이 불가하도록 설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선거관리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답변을 한 곳이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저희가 4.10 총선 무효소송을 지금 중구 성동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서울 중구 선관위의 답변이 이런데, 다시 한번 저희는 다시 요청을 해서, 그러면 이 모든 자료는 중앙에서 갖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게도 이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재판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없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완전히 조작을 하겠다고 아예 설계한 이러한 사전투표 제도라고, 우편투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트럼프와 푸틴이 경고한 것처럼 우편투표는 사기 선거다. 이제 그 우편투표의 뿌리인 가장 많은 투표를 하는 사전투표 제도, 부정선거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투표 폐지 운동을 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현수막이나 카드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거를 더 알리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사전투표 폐지를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보나 좋은 의견, 그 다음에 부정선거 개혁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연락처를 놨으니까 이쪽에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앙선관위는 감사가 불가한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2025년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그러니까 감사원법에는 국회하고 법원, 헌재만 직무감찰이 예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을 내린 거고요. 이렇게 내린 그 취지는 정부 영향력 행사를 못하도록 한 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했다. 부패 행위 성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체 감사 실효를 담보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선관위가 자체 감사할 그런 역량이 있는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국제선거감시단으로 활동했던 모스탄 대사는 선관위는 범죄 조직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6.3 대선 무효소송 중에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답변입니다. 우리 11,000명 정도가 그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라, 이렇게 기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지금 내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태악 대법원장은 대장동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를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 선개특위 연락처로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